됐어. 너희들 속셈 다 알아. 유양원? 날 유양원에 보내겠다고? 내가 너희들 짐짝이야? 엄마, 왜 그래? 요양원이 꼭 나쁜 곳은 아니야. 편하고 좋으면 너나 가. 너는 그냥 엄마가 귀찮고 재산만 있었으면 좋겠지? 기대와 설렘은 산산이 부서지고 모멸감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75살이 된 김순애라고 합니다. 제게는 시집간 딸 하나가 있어요. 이름은 박진영, 30 중반을 넘긴 나이인데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간 뒤로는 얼굴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춘 딸이었지만 그래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놀러와 보고 싶어. 뜬금없는 연락이었지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싹 가시는 듯했죠. 그 길로 저는 밭에서 직접 키운 고추, 마늘, 깨, 고구마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주 녀석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오랜만에 딸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 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했습니다. 딸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위는 어떤 사람일까? 손주들은 얼마나 컸을까? 온갖 상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딸이 마중 나와 있더군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딸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도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저는 애써 밝은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딸, 집은 어때? 살만하고? 애들은 잘 크고? 응, 뭐 그냥 그래. 딸의 짧은 대답에 살짝 서운했지만 오랜만에 만났으니 어색해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낯선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깨끗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였지만 따뜻함이나 정겨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에 들어온 것처럼 차갑고 삭막한 느낌이었죠. 거실에는 사위와 두 손주 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건성으로 인사를 하더군요. 손주 녀석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제가 인사를 건네도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오셨는데 인사해야지. 딸이 억지로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이 찾아온 것처럼 말이죠. 순간 저는 제가 마치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라고 해놓고는 이게 뭐람? 속으로 씁쓸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어색했습니다.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딸은 밥만 먹었고 사위는 텔레비전만 쳐다봤습니다. 손주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스마트폰 게임에만 열중했죠. 저는 애써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딸, 너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참 좋아했었는데 기억나니?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반찬들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직접 농사 지은 거야. 농약도 안 치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라 건강에도 좋으니까 밥 먹을 때 먹어봐라.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죠. 저는 점점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다들 냉랭한 거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눈은 텔레비전에 가 있었지만 귀는 딸과 사위의 대화에 쏠려 있었죠.
딸 내외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소곤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딸이 방에서 나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엄마,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그래? 편하게 말해봐.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시골에서 적적하지 않아? 우리랑 같이 서울에서 살자.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딸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며 연락도 별로 없던 딸이 갑자기 같이 살자는 얘기를 꺼내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만 그냥 지금 이대로 가 좋아.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딸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위험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우리랑 같이 살면 서로 의지하고 좋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빛을 보니 걱정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드디어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엄마, 우리 빚이 좀 있어. 뭐? 빚,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시골집 그거 팔면 안 될까? 그 돈으로 빚 좀 갚고 우리 다시 시작하고 싶어.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진짜 목적은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시골집을 팔아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집을 팔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하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다 망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은 가족애나 걱정보다는 돈이 급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뻔뻔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 웃기지 마. 너한테 나는 그냥 돈줄일 뿐이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손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아? 그럼 어느 방 쓰는 거야? 내 방은 안 되는 거 알지? 손녀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저를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기 있잖아. 딸이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미 딸의 속셈을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내 집을 팔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 꺼내지 마. 제 말에 딸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진짜 힘들어.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다 망하게 생겼어.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왜 너희들 빚 때문에 내 집을 팔아야 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가족. 너희들이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너희들한테 나는 그냥 돈줄일 뿐이잖아. 저는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딸은 싸늘하게 말하며 거실 한쪽에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을 대하듯 아무런 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서울까지 올라왔나? 자괴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안방에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닫고 소곤거렸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요양원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딸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정하신데 너무 이른 거 아닐까? 그렇긴 한데 앞날은 모르는 거잖아.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우린 빚도 갚아야 하고 애들도 신경 써야 하고 엄마까지 모실 여유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시골집 그거 계속 신경 쓰이잖아. 그렇긴 하지만 요즘 요양원 좋은 데 많대. 엄마도 거기 계시면 편하실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배신감과 절망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짐을 덜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딸과 사위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딸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후였습니다. 됐어. 너희들 속셈 다 안다. 요양원? 날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내가 너희들 짐짝이야? 내가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지 그랬어. 저는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요양원이 꼭 나쁜 곳은 아니야.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어. 편하고 좋으면 너나 가. 너는 그냥 엄마가 귀찮고 재산만 있었으면 좋겠지? 엄마, 귀찮긴 누가 귀찮아 한다고 그래?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요양원? 집에 놀러 오라 할 때부터 웬일인가 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딸은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오해야.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엄마 모실 형편도 안 되고 해서 그냥 미리미리 알아보자는 거야. 요양원에 계시면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더 안전하기도 하고. 됐어. 너는 그냥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지? 재산 다 차지하고 너희들끼리 편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 엄마, 제발 그게 아니라니까. 저는 싸늘하게 말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오니 딸과 사위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가운 눈빛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날 테니 귀찮아도 오늘만 참아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터미널로 향하는 길. 저는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서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믿었던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시골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기대 앉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텅 빈 집안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저녁이 될 때까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는 별들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모질게 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봤어? 우리 진짜 망하게 생겼어. 제발 도와줘.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도와줄게. 뜻밖의 대답에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내 집을 팔 생각도 없다. 그건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런데 집 안 팔고 어떡해? 너희들이 모르는 땅이 있어. 그거 팔아서 보태줄 테니 그걸로 너희들 빚 갚아. 그리고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마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자기들이 모르는 땅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땅이야? 어디에 있는 건데? 그건 알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돈만 받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몰래 갖고 있던 땅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딸에게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읍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산 밭이었습니다. 시골집 근처에 있는 밭이라 딸은 그 존재를 알지 못했죠. 어차피 제가 죽고 나면 유산으로 상속받을 재산이었기에 굳이 미리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밭을 팔아 딸의 빚을 갚아줄 생각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밭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더니 시세에 맞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밭은 팔렸고 저는 그 돈을 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근데 왜 진작 도와주지 않은 거야? 이런 땅이 있으면서.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섭섭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나 죽으면 니들한테 상속될 재산인데 미리 말해봤자 너희들 욕심만 키울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다. 이런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엄마,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한테 많이 서운했지. 이걸로 너희들 빚 갚고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거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만. 아직 할 얘기가 남았어. 무슨 할 얘기? 또 돈 얘기?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 그냥 서울에서 같이 사는 거 어때? 내가 잘할게. 딸의 얘기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됐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같이 살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자.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마을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순덕 할머니와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함께 채소를 가꿨고 뒷집 영감님과는 저녁마다 마을 회관에 나가 장기를 두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도 가입해서 김장도 함께 담그고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 윷놀이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수시로 반찬도 나눠주고 말벗도 되어주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가끔 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떠나간 인연에 미련을 갖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